어머님, 저 오늘 약속 있어서 좀 늦어요. 애들 좀 잘 봐주세요. 며느리는 늘 그랬습니다. 애들을 맡기고 문을 닫고 나가버리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울음을 터뜨리는 막내를 안고 분유를 타는 동안 둘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배고프다며 울었고 첫째는 숙제를 도와달라고 졸랐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기저귀를 갈고 장난감을 치우는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첫째가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할머니, 머리가 아파요. 이 말을 짚어보니 너무 뜨거웠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야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연락했지만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자동응답만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한참을 기다려 약을 타고 돌아오는 길 겨우 잠든 손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한 일인가? 그런데 그날 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술에 취한 듯 휘청거리며 들어오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왜 안 주무시고 계세요? 며느라, 애가 그렇게 아팠는데 대체 어디 있었니? 아,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모여서요. 죄송해요. 내일부터는 안 그럴게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그냥 보모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올해 67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더군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들이 생기면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았거든요. 아들은 39에 결혼했고 벌써 새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고 둘째는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막내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죠. 결혼 초반에는 저도 손주들이 예뻐서 기꺼이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일할까 해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애들 교육비도 점점 더 들어갈 것 같아서요. 어느 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기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가 일을 시작하면서 육아는 물론 집안일까지 하는 사람은 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출근해야 해서 애들 좀 부탁드릴게요. 아침마다 현관문이 닫히면서 시작되는 하루. 어린 손주 셋을 챙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학교 준비물이며 숙제며 챙길 게 많았고 둘째는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 씻기고 옷을 입혀야 했습니다. 막내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유식을 만들어 먹여야 했죠. 아이고, 오늘도 정신없겠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애들을 돌보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퇴근하고 오면 마치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애들 잘 있었죠? 저 좀 피곤해서 씻고 올게요. 그러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맞벌이하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예요. 받아보니 20만 원이었습니다.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생활비라고? 네, 제가 편의점에서 일해서 200만 원 정도 벌어요. 근데 애들 교육비랑 이것저것 하다 보면 많이 못 드리겠어요. 어머님은 그냥 집에서 애들만 봐주시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나는 생활비 달라고 한 적 없는데 그런데 이 적은 돈으로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야?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을 꾸리고 있었지만 며느리가 자기 돈은 철저히 자기 것처럼 쓰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며느리는 자신이 희생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애들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녹초가 된다고요. 저는 차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문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커다란 택배 상자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앞으로 온 택배였습니다. 택배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니 이미 곳곳에 뜯지도 않은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반찬이 똑 떨어져 있었고 며느리는 늘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쇼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라, 요즘 택배가 참 많이 오네. 뭐 필요한 걸 샀니?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옷 좀 사고 화장품이랑 잡화 몇 개 샀어요. 어머님, 요즘 세일 엄청 많이 해서 싸게 산 거예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런데 생활비는 아껴야 한다며? 그러자 며느리는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죠. 일하면서 제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대꾸할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일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통스러울 거라는 걸. 저는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는 아이들을 저에게 맡기고 바쁘게 나가버렸고, 저는 손주들을 챙기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제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쑤셨고 손목도 시큰거렸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야근이에요. 애들 잘 봐주세요.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겨우 재우고 밀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문득 창밖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낯선 차 한 대가 골목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리는 며느리. 손에 쇼핑백을 든 채 밝은 얼굴로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근이라더니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꼭 쥐었습니다. 애들을 맡겨놓고 보니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허탈함과 함께 깊은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저 다녀왔어요. 피곤해서 씻고 잘게요. 그러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째 손주가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신음했습니다. 할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저는 놀라서 아이를 안아들었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고는 급히 병원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얘야, 얼른 옷 입자. 병원 가야겠다.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더니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 민준이 배 아파요? 그냥 소화제 먹이면 괜찮아질걸요? 아니야. 이건 그냥 배탈이 아닌 것 같아. 얼굴이 너무 창백해.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 오늘 출근해야 해서요. 어머님이 데리고 가주실 수 있죠? 저는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저녁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눈앞에서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는 손주. 대체 누가 엄마고 누가 할머니인지. 결국 저는 또다시 혼자서 손주를 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주는 지쳐서 제 품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우리 시어머니 완전 전업주부야. 나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사람 같아. 그 목소리는 분명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멈추고 들여다보니 며느리가 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 셋을 나한테 다 맡겨놓고 나는 일까지 하잖아? 근데도 맨날 돈 타령이야. 생활비 20만 원이면 됐지.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생활비를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며느리는 마치 제가 돈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없으면 애들 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너무 편한 거지. 너희들은 애 맡기려면 돈 주고 싶어 쓰는데 난 공짜잖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공짜 보모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손주들이 예뻐서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버텨왔는데 정작 며느리는 저를 단순한 육아 도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와 아이들을 살피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오늘 퇴근하고 집에 좀 들릴 수 있겠니?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꾸나. 아들은 그때까지도 몰랐겠죠. 제가 이 집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퇴근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식탁에 마주 앉은 저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는 동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니? 아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애들 잘 챙기고 있지 않나요? 그 말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믿고 있겠지. 하지만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에서는 난 그냥 애 보는 사람일 뿐이더구나. 아들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한숨을 쉬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는 매일 아침 애들을 나한테 맡기고 출근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알던 것처럼 일만 하는 게 아니야. 퇴근 후에도 애들한테 신경 쓰지 않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 바쁘다. 심지어 애가 열이 펄펄 끓어도 연락 한 통 없이 술 마시고 들어온 적도 있다.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럴 리가 없어요. 애들한테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았는데. 내가 있을 때만 그랬겠지. 하지만 내가 없을 때는 신경도 안 쓰고 생활비 20만 원 주고 가정부로 쓰는 건지 원. 그러면서 저는 낮에 들었던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그러더구나. 나는 애 셋을 공짜로 맡길 수 있어서 편해라고.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굳어지는 얼굴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어머니, 그걸 직접 들으셨어요?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그리고 너는 알지도 못했겠지만 내가 퇴근하기 전에 이미 집 근처에 술에 취해 들어오는 걸 몇 번이고 봤다. 내가 일부러 모른 척한 거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저는 그저 애들 잘 키우고 집안일도 잘해주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내가 모를 수도 있지. 회사에서 일하느라 정신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봐야 할 거야. 며느리가 정말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살려고 나를 이용하고 있는지 말이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알겠어요. 저도 좀 더 신경 써볼게요. 근데 어머니, 혹시 많이 힘드시면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나 이 집을 떠날까 한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난 이제 내 인생을 찾고 싶다. 너희 애들 키우는 게 내 의무는 아니잖니. 난 나대로 살아야지. 그러니 너도 이제 진짜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한번 제대로 지켜볼게요. 다음 날 아들은 일부러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멈춰 섰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고 아이들은 바닥에서 과자를 흘리며 먹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서는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어. 나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사람 같아. 아들은 조용히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여보? 언제 왔어?
아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 다 들었어. 며느리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친구 때 푸념한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그래. 당신도 알잖아, 새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나 몰래 놀고 있었던 거잖아. 애가 아파도 연락 한 통 안 하고.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한 얼굴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나도 나름대로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 그래? 그럼 왜 어머니한테 애들을 다 맡기고 있었어? 어머니가 부모야? 당신이 애 엄마잖아.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동안 당신이 뭐 했는지 다 봤어. 이건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당신이 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했던 적이 있기나 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야 아들도 진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변명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저도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립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하셨는데?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단단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가 회사에 있을 때마다 어머니한테 애 맡기고 집안일 떠넘기고 그 와중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마시고 쇼핑하고 그게 내가 말하는 힘든 육아야? 며느리는 손을 꼭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공감해 본 적 있어? 애들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얼마나 힘든데. 난 하루라도 쉬고 싶다고. 아들은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쉬고 싶다고? 내가 매일같이 나가서 돌아다닌 게 하루 쉬는 거야? 어머니는 하루도 못 쉬셨잖아.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난 잠깐 친구들을 만나고 왔을 뿐이야. 잠깐! 어머니가 아픈 애 데리고 병원에 가는 동안 너는 어디 있었어? 편의점? 아니지. 내가 간 곳은 술집이었어. 며느리는 이제 변명할 여력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싸움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들 해라! 제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난 이제 너희들에게 침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어? 아들은 놀란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다. 이 집에서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 같구나. 아들은 크게 동요했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쌓인 살림살이들이 많았지만 정작 떠날 때 가지고 갈 물건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과 손주들과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남편과 함께 쓰던 작은 찻잔 세트 정도.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자기 합리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애 셋을 키우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아시잖아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도 힘들었겠지.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모든 걸 떠넘긴 건 아니었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난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서 이 집에 온 거야. 하지만 도와준다는 게 당연한 게 되어버렸고, 어느 순간 난 그냥 공짜 보모가 되었더라. 그게 내가 원했던 거니?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엄마라면 이제부터는 내 아이들을 내 손으로 키워야 하지 않겠니?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은 듯한 얼굴을 했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나니 집안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제 결정을 막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좀 더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아내랑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 난 이제 기대하지 않을 거야. 아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럼 너무 멀리 가지는 마세요. 자주 뵙게. 그래, 언제든 찾아오렴. 그리고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시골에 도착했을 때
막내 동생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언니,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 숨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빴던 도시에선 느낄 수 없던 평온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나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래, 너희는? 그럼요. 아내랑 애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렇겠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부모가 되어가는 거지. 아들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이들한테 더 신경 쓰려고 노력해요. 그래, 다행이구나. 아들은 망설이다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실래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마. 지금은 여기 있는 게 좋구나.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은 한없이 맑았고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이제라도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 노력하고 있다니 다행이긴 했지만 그동안 내가 받았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시골에서 혼자 사는 삶에 적응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이곳은 조용했습니다. 도시에서 들리던 자동차 경적 소리나 이웃집 TV 소리 대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막내 동생이 구해준 작은 집은 오래된 시골집이었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고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서 뭐든 키워봐. 직접 키운 채소가 얼마나 맛있는데. 동생이 웃으며 씨앗을 몇 개 내밀었습니다. 이제 몸도 좀 쉬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도시에 있을 땐 이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들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고 느긋하게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구먼요. 혼자 사신다면서요? 네,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는 좀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어서요. 이웃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기선 서로 돕고 살아요.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시에서 살면서는 이웃과 제대로 인사 한번 나누지 못했었는데 여기는 참 정이 넘쳤습니다. 텃밭을 가꾸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땀 흘려 밭을 메고 있는데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서 밭 일하느라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몸을 움직이니까 건강도 챙기는 것 같고요. 그 할머니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에 살던 곳에서는 힘든 일 많았나 보네. 그 말을 듣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네? 사람이 도시에서 살다가 이렇게 시골로 내려오면 다 사연이 있어서 오는 거더라고.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연이 있어서 왔죠. 그래도 여기 와서 편안하면 된 거지. 몸도 마음도 좀 쉬어요. 할머니는 등을 토닥이고 가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좀 쉬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아직도 손주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들이 걱정되고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해지지만 여기선 그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한번 내려가도 될까요? 너희가 여기로 오겠다고? 네. 아이들도 보고 싶어하고 저도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며느리는? 같이 가려고요. 솔직히 말해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을 보는 건 괜찮지만 며느리는 아직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너라. 며칠 후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먼지가 쌓인 차문이 열리더니 가장 먼저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서윤이도 뒤따라와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들, 잘 있었니? 그때 차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들이 먼저 내렸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저를 마주보지 못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죠?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러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깨달았다는 걸. 집에 들어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니며 놀았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좋아. 공기도 좋고 마음도 편안하고.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한테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이 떠나시고 나서야 알았어요.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동안 어머님께 너무 큰 짐을 지워드렸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진심일까? 어머님, 집으로 다시 돌아오시진 않겠죠?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시겠죠? 하지만 저는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원한다면 가끔은 손주들 보러 가마.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어 저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주들은 피곤했는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걸까? 그동안 속에 쌓였던 감정들이 천천히 정리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 안 주무세요? 저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좀 생각이 많아서. 며느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땐 별을 볼 일이 없었는데 여긴 참 많네요. 저도 그녀의 시선을 따라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게, 나도 여기 오고 나서야 별을 자주 보게 됐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많이 무서웠어요. 무섭다니, 어떤 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떠나시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처음엔 솔직히 화도 났어요. 갑자기 왜 가셨을까? 왜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녀는 조용히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애들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울고 보채고 밥 차려주고 치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때서야 어머님이 그동안 어떻게 버텨오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들 엄마면서도 그동안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힘들다고 어머님께 떠넘기고 나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어머님이 늘 곁에 계실 거라고만 믿었죠. 그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떠나고 나니까 제가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야 그녀가 정말로 깨달았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자 손주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같이 밥 먹어요. 저는 웃으며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밥 먹자. 아들과 며느리도 잠에서 깨어났고 다 같이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던 중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혹시 다시 서울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여기서 잘 지내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저희랑 가까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어머님께 의지하지 않고 저희가 어머님을 챙길게요. 저는 조용히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져주는 건 고맙구나. 하지만 난 여기서 내 삶을 살고 싶다. 아들은 실망한 얼굴을 했지만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찾아가마. 손주들도 보고 싶고 너희 얼굴도 보고 싶으니까. 아들은 안타까운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라도 어머님께 잘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이 이번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 너도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내 아이들은 내가 잘 케어해야 한다. 며느리는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날 오후 아들과 손주들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손주들이 차창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또 보자. 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서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예전 같았으면 다시 서울로 돌아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다시 평온한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텃밭에 작은 새싹들이 햇빛을 받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손주들이 다시 놀러 올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지금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진짜 가족은 언제나 마음속에 함께 있는 법이니까요. 아들과 손주들이 떠난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멍하니 텅 빈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웃고 떠들던 모습이 생생했지만 이제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서울을 떠나올 때는 조급한 마음에 짐을 챙기고 떠났지만 막상 이렇게 한 달 넘게 시골에서 살아보니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언니, 오늘은 뭐 할 거야? 아침부터 막내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글쎄, 밭에 나가야지 뭐. 텃밭에는 요 며칠 사이에 상추가 제법 자랐고 고추도 작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호미를 들고 흙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언니, 서울에 있을 땐 이런 거 안 해봤지? 그렇지. 맨날 시장에서 사 먹었지. 그럼 이제 여기서 직접 길러서 먹으면 되겠네. 뭐든 직접 키워 먹는 게 제일 맛있어. 흙 묻은 손으로 상추를 하나 똑 따서 건네주며 동생이 웃었습니다. 언니도 이제 여기서 농사꾼 다 됐다. 저는 피식 웃으며 상추를 받아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흙 묻은 채소를 그냥 손으로 따는 것조차 어색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흙 냄새도 시골의 공기도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날이 되었습니다. 언니, 오일장 가볼래? 동생이 제안을 했습니다. 오일장? 응, 여기선 5일마다 장이 서. 사람들도 많고 싱싱한 채소랑 반찬거리도 많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서울에서는 슈퍼나 마트에서 필요한 걸 사곤 했지만 시골에서는 장날이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사과 싸요. 아침에 딴 거예요. 막걸리 한 병 가져가. 아주머니, 이거 두부 맛 좀 보고 가세요. 오랜만에 활기찬 분위기에 휩싸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장을 본다는 게 아직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정겨웠습니다. 언니, 저쪽에 국밥집 있는데 가서 한 그릇 할까?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동생과 마주 앉아 있자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엄마도 이런 장날에 국밥 한 그릇 꼭 드셨는데 동생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우린 옆에서 졸라서 꽈배기 사 먹었잖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국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셨지. 이제야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도
이제는 모두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셨어요? 5일장에 다녀왔지. 아들이 의외라는 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완전히 시골 사람이 다 되셨네요. 그러게.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힘들진 않으세요?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니, 괜찮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사실 저는 어머니가 외로워하지 않으실까 걱정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난 내 방식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자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근데 아내가요.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이제 어머니가 그동안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주려고 해도 회사 일도 있고 솔직히 저도 많이 지쳐요. 그제야 아들의 마음고생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아직도 적응이 안 됐겠지. 네. 처음엔 화도 내고 짜증도 부렸는데 지금은 많이 조용해졌어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하더니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다음번에 저희가 또 내려가도 될까요? 그래, 언제든 와라. 아들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람은 참 늦게 후회하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가 다시 살아갈 수도 없는 일. 저는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편안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손주들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한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다음번에 오면 좋아하는 반찬이라도 해줘야겠다. 나는 그 생각을 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작은 행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주에 마을 잔치가 있는데 언니도 와요. 동생이 기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응, 가을 맞이해서 다 같이 모여 밥도 먹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야. 새로 오신 분들도 소개할 겸. 저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이 마을에서 정말 정착하려면 이런 자리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그렇게 저는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가까워지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서울에 있는 가족들과는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내 마음속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꼭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가끔씩 만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족일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느새 시골에서의 삶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손주들이 찾아올 날을 기다리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